저는 방금 소개받은 호남 불교문화원의 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서 있는 이준엽입니다. 호남 불교 문화원이라고는 거창한 이름은 내걸었지만 별로 하는 일은 없어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는 주로 지금 불교 신문 광주 전남지사 일을 보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 불교 그 행사나 이렇게 신문에 취재를 주로 다니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불교 생활은 좀 제법 됐는데 살면서 자기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분야가. 그래서 저도 다른 것보다도 불교의 교리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지만 우리 그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 또 남겨진 그 흔적, 터무니라고 하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저는 좀 다른 일보다도 제 관심사 중에서 다른 것보다도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불교를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제 불교 집안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우리는 예전에 사실은 저희 집의 부모님들이나 가족들 모두가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초파일 날은 절에 가는 한마디로 초파일 불자였어요. 저도요. 그래서 그 불교의 교리나 이런 거 전혀 몰랐는데 그러다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불교 학생회를 인연이 돼서 불교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쭉 이렇게 살면서 수많은 얘기들 중에서 스님들이 법문하시고 이런 것도 저기 하지만 더 관심이 가는 건 불교 문화였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제 전공은 원래 불교 문화는 아니었지만 불교 쪽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들었던 얘기나 또 제가 또 직업 자체가 신문사 불교 신문 일이기 때문에 절에 이렇게 다니면서 주워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조금씩 얽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고자 합니다. 여기 제가 제목에도 넣었듯이 저는 이런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불교 미술, 이렇게 불교 문화 여기까지만 우리가 학위를 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막 그거 공부해 가지고서 뭐랄까 좀 그 생활에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좀 그 궁금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내가 아는 만큼은 좀 조금 알고서 가서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건축 또 조각, 해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근래에 들어서 불교 모임이나 법회, 집회 중에서 가장 여러분 이 자리가 젊으신 것 같아요. 젊으셔요. 우리 불교 쪽 일이 낮에도 불교대학이 있었었는데 거기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하여튼 그 평균 연령이 거의 70대쯤 아닐까 싶은데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불교뿐만이 아니라 아마 종교 쪽에 모든 종교계 쪽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오니까 분위기도 다르고 기운도 있고 그래서 또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 불교 행사나 이렇게 행사장에 가다 보니까 그 다른 곳에 사찰에도 신도분들, 불자분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안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신 것 같죠? 저 처음 뵙는 분들 많죠? 네. 저하고 같이 어디 사찰 답사나 이렇게 가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사찰의 현장에 가서 답사를 다니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가 아까 조금 일찍 와서 그 김밥을 먹으면서 그런 고민이 좀 들었어요. 이거 뭐랄까 교육 그 강의 부분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레벨에 맞는 오늘은 일단 건축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이제 전반적인 부분이니까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하시고 제가 다음 주나 다음번 제가 세 번의 강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얘기들을 같이 나눠 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건축인데 이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싶어요. 추구 시대라고 많이 들어봤죠. 추구 시대. 독일의 그 철학자 이 야스퍼스라는 칼 야스퍼스라는 이 철학자가 그 처음이라기보다는 자기 책 역사의 기원과 목표에서 추구 시대라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저도 그전에 별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이 부분부터 불교 미술을 얘기를 할 때 좀 풀어나가고 싶었어요. 뭐냐? BC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 약 500년의 이 기간이 우리 인류 역사에 지구가 생선이 돼 가지고 45억 년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근래 들어 가지고서 약한 우리 이렇게 우리 뭐랄까 기록도 하고 하는 이 역사 기간 중에서 이 500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게 특히 인물 중심으로 인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약 서기 550년경에 그때 당시에 거의 동시대에 인도의 자이나교라는 마하비라라는 이분과 중국에는 조금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조금 뒤이지만 공자, 묵자, 노자 그리고 또 저쪽 그 유럽의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분들이 이 500년 사이에 나오셔서 그 활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세계 4대 성인 중에서 그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여기 하나 더 하시면 예수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는 서기 이제 그 2000년이지만 그 서기 1년부터 이겠지만 예수가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시원이 되는 그 시원이 바로 요 시기랍니다. 요 시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추구 시대라고 하는 이 축이 쉽게 해서 이제 기축. 이게 여기서부터 어떤 기준이 된다 이런 거겠죠. 수레가 있으면 수레바퀴가 돌아가려면 그거를 수레를 갖다서 받쳐주는 그 축이 있잖아요. 축. 우리가 족자를 이렇게 족자를 걸면 위에다가 이렇게 막대 하나 해가지고 족자를 걸잖아요. 이걸 이 축 여기서부터의 어떤 그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아마 추구 시대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추구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관심이 신화에서 자연으로 학문이 시작이 되고 이성과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런데 현대의 이 수많은 우리 지금 이 문명이 있지만 이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한 번도 이 추구 시대에 나왔던 그 통찰력 이거를 넘기지 못했다는 게 이 추구 시대의 아마 그 가장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불교 쪽으로 보면 종교라는 게 살다 보면 궁금한 거나 또 어떻게 살 것인가 특히 제일 종교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사후세계잖아요. 내가 죽어서는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주고 하는 게 우리 한반도에서는 토템 사상이나 무속이나 신화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불교라는 종교가 전래되면서 그 불교라는 종교가 한반도에 전해지면서 그 전생이나 윤회, 열반 거기에 유교까지 그 플러스 돼가지고 이 한반도에 굉장히 새로운 그러한 여기 제일 마지막에 했듯이 혁신적이고 첨단 지식이고 역동적인 이 시기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문화라는 게 물과 같아서 학자들이 그래요. 문화라는 게 물과 같아서 물이라는 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문화도 고급 문화에서 아직 문화가 이게 고급화되지 않은 정립되지 않은 쪽으로 흘러오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불교의 고급 종교가 체계적이고 이런 그런 종교가
저 먼 인도에서부터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까지 물이 흘러오듯이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쪽에 토템이나 무속이 당연한 거겠죠. 이런 그 사상이 더 고급적이고 확고했다라면 당연히 거꾸로 인도로 갔겠지만 부처님 그이 저기 말씀하셨던 이 사상이나 이런 부분이 물과 같이 우리 쪽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불교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미술 쪽으로 사상이 아닌 미술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부처님이 그 저기 나오셨던 인도의 그때에는 굉장히 사상적으로 굉장히 그 발달된 그 아주 그냥 이제 응축이 되는 이런 시기인데 이때 당시에 인도 사람들은 무언가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공덕이라고 했을 때 내가 뭐를 했었을 때 나한테도 뭐가 이렇게 올 것 같다. 사후 세계에도 내가 뭐를 해가지고 사후에도 내가 좀 복을 받고 싶다. 이러한 공덕을 짓는 일을 어디나 다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인도 사람들은 특별하니 그런 생각을 하는 수행자들에게 공양하는 것에 그거를 만족을 했어요. 그쪽의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 공덕 짓는 일, 우리가 이제 사찰에 가 보면 부처님 앞에 이제 보시함 같은 거 있을 적에 거기에 불전함 그 뭐 하죠. 그래서 뭐 거기에 그 밭전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공덕을 짓는 이러한 저기를 갖는 거를 가장 행복한 그리고 가장 하는 일에 그 수승한 걸로 공덕을 짓는 것으로서 수행자들에게 공양하는 것을 했어요. 수행자들은 오직 그런 정신적으로 수행만 하고 하기 때문에 생산재기가 없으니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이런 것을요. 그래서 부처님은 탁파를 다녀요. 탁파를 부처님 당신도 직접. 그래서 부처님이 당시에 했었을 때는 칠가식이라고 하죠. 7집만 가요. 7집만. 그 7집이 저 집은 줄 것 같은 게 요 집 가고 또 저 집은 줄 것 같은 안 줄 것 같은 게 요 집은 안 가고 이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면 그 집에서부터 딱 7집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렇게 해서 가는데 때로는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한 번도 아무도 음식이나 이거를 받지를 못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굶기도 많이 해요. 왜냐? 마을에 큰 축제가 있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축제장에 가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해져서 딱 시작하면 딱 거기서부터 뭐 그 좋고 나쁜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7집을 가서 그 탁발을 하는데 그것이 그 집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가지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뭡니까 그냥 뭐니까 하여튼 굶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는 오후 불식이어가지고 오전에만 딱 일종식이라고 그래서 한 번만 하셨거든요. 그렇게 그 탁발을 해서 공양을 받아서 이렇게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도 찾아가서 공덕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는데 부처님에게 그렇게 그 위대하신 분에게 성인에게 공양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게 되는 거예요. 열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었을 때 부처님이 그 다리를 해서 나의 사리를 이렇게 그 탑을 세워가지고 그 공양을 나에게 공양을 살아생전에 공덕 지었던 그런 공양을 할 수 있는 거를 그 열반 후에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탑이 8개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경제적인 그런 기반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도에서 수투파라고 그래서 유골을 안치하는 그런 흙이나 돌을 이런 그 무덤이나 이런 거를 수투파인데 이 수투파가 투파, 타파 이렇게 변해 오면서 중국에서 타파로 이렇게 저기 했고 이것에 줄여서 탑으로 해서 지금의 우리의 불교미술 그 탑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불교미술의 시작은 이 무덤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러한 그 불교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미술은 부처님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 부처님에게 내가 인연을 맺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부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 기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찰에 인등을 켜요.
인등을 키는데 인등을 밝히는데 그 사찰에서 밝히는 그 인등의 인자가 끓인자예요. 끓인자. 그 사람 인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그 부처님의 인등을 킨다는 얘기는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어준다는 거예요. 인연을 맺어준다는 그런 게 바로 이 불교미술과 같은 상통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에는 부처님 결정체가 모인 것인데 스토파 주위에 장엄한 난간에서 부처님 일대기나 설화 경전 내용을 그렇게 새겨놓게 됩니다. 이게 지금도 부처님 당시에 행해졌던 탁발이에요. 탁발. 그래서 이게 미얀마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미얀마에서 지금까지도 그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승복이 불교에서 이 승복이 네모진 두 개의 천이거든요. 하나는 치마처럼 밑에 하고 위에 이렇게 뚫뚫뚫 말아가지고 하는 이게 가장 세계적으로 오래된 그 의류 뭐랄까 저기랄까 그런 유행하는 그런 가장 오래된 그러한 그 가사 이렇게 그 승복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탁발을 받는 이도 맨발, 탁발을 하는 이도 여기다 신발 벗어놓게 맨발 이렇게 해서 오는 분마다 이렇게 밥이나 이렇게 한 숟가락씩 이렇게 해준다거나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루 한 끼 이렇게 이러한 그 공덕을 짓는 일들이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셨어요. 사라쌍수 나무 두 저기에 이렇게 엎드려 저기 누우셔서 열반에 드셔서 불화가 자체가 그렇죠. 한 화면에 여러 개의 장면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늘이 이제 그 다비를 하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사리가 이렇게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리가 부처님의 사리가 하늘에서 뭐 그냥 비 오듯이 이렇게 쏟아져서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때의 부처님이 활동했던 지역에 8개 나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도시국가인데 이 8개 나라의 왕들이 부처님이 열반하셨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와가지고 이 사리라도 부처님을 모셔가려고 그래서 이 8개 나라에서 이 사리를 공평하게 나눠 가져서 아까 이야기했던 근본 8탑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장한 그 재나 병 이런 걸 가져가서 처음에는 11개의 탑을 세우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경전에 아난다가 부처님에게 열반하시게 되면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합니까? 하니까 전륜 상황에 준하는 장례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장례법은 비단으로 싸고 뭐 이것저것 기름으로 어떻게 해가지고서 다비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다비를 마치면 사리를 수습하여 사거리에 탑을 세우고 찰간을 세우고 사리를 안치한 그 노반을 그 위에 설치하고 비단 그 번기를 달아서 뭐 이렇게 공양을 하라. 여기가 이제 아까 부처님 열반하시는 곳인데 여기가 화장했던 곳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탑을 이렇게 세우고 하는데 그 옆에 열반상입니다. 열반상. 누구신지 아시겠죠? 주지 스님이시잖아요. 주지 스님이 이제 인도 성지순례 가셨을 때 부처님은 오른쪽으로 오른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대고 오른쪽 어깨로 이렇게 누우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 자세가 가장 사람에게 의학적으로도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좋은 자세랍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가능하면은 주무실 때도 옆으로 이렇게 누우실 적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우셔서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좋은 그런 자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탑을 세우는데 가장 오래된 탑이 지금 남아있는 인도의 산치대 탑입니다. 산치대 탑. 기원전에 이렇게 조성이 되져서 1818년 이슬람에 의해서 인도 불교가 완전히 저기 하는데 불교의 스님들이 막 이제 이슬람에 침공을 하니까 이게 다 무너지고 할 것 같으니까 여기를 막 그 산으로 덮어버리거나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영국이 인도를 갔다가서 거기를 통치할 때 그때 이제 영국의 이제 그런 발굴가들이 1818년 이때 이제 이거를 찾아낸 거거든요. 하늘을 상징하는 방구형의 돔 그리고 정상에는 그 불교의
세계관인 수미산 그리고 가운데는 찰간이라고 그래서 그 우주의 축을 상징하는 이러한 그 찰간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동서남북 이 문에는 그 토라나라고 해서 부처님의 생애를 새긴 조각을 여기에 이렇게 새겨요. 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장례법에 따라서 옛날에 이미 그 2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재워졌는데 원래는 8개 탑을 근본 8탑을 부처님이 아까 사거리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 탑을 세워서 부처님 탑을 세우고 찰간을 세우라고. 여러분 담양이나 저쪽 나주에 가면은 거기 그 5층 석탑 옆에 담양 5층 석탑 옆에 거기 마로니에 길 옆에 그 탑 있죠. 그 옆에 석당간 있죠. 석당간. 이런 석당간들이 바로 이러한 것에 의미해서 나온 것이죠. 그런 또 나주 그 석당간이나 이런 데가 바로 그 뭐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러한 곳에 사찰도 있었고 이렇게 되는데 이 형태가 부처님이 이걸 기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기단 부분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입고 다니셨던 가사가 있어요. 옷 그 아까 그 옷을 이렇게 접으면 네모지게 이렇게 접혀져요. 이렇게 네모지게 접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그 들고 다니셨던 탁발을 다니셨던 바루가 있어요. 바루 밥그릇이죠. 밥그릇을 이렇게 저기 하면은 살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열반하시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밥그릇을 뭐 우리 시루 엎었다는 뭐 예전에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 밥그릇을 바루를 이렇게 엎어 놓은 거예요. 사리 위에 밥그릇을 엎어 놓고 인도는 더운 지역이어서 여기에 굉장히 귀한 분이나 여기에는 우리는 비 올 적에는 우산을 쓰지만 양산 쓰죠. 양산. 그 일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 일산의 형태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귀한 분의 위에 이렇게 그 일산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탑의 상륜부가 되겠죠. 이러한 형태가 탑의 시작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릭인데 그러죠. 네모지게 가사를 접어서 그 위에 바루를 이렇게 엎어놓고 그 위에 수미단에 이제 일산 이렇게 그 상륜부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기단부 탑으로 이제 이게 발전이 되는데 기단부가 되고 여기가 몸신 그 탑신부가 되고 이게 상륜부 이렇게 해서 여기는 귀하신 분의 인도는 더운데여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도사의 금강계단의 형태가 그 기록에 의해서 네모지고 거기에 그 뭡니까 바루를 상징하는 듯이 지금 뭐 종을 닮았다고 해서 종영이라고도 하지만 바루를 상징한 그리고 위에 그 상륜부가 이렇게 있고 이 입구에 여기에 막 여러 가지 조각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인데 초기의 인도의 불교 미술은 바로 이런 식으로 그 탑에 거기에 불전도나 본생담, 불전도는 부처님이 교화했던 이야기들을 거기다 이렇게 새겨놓는 거죠. 그리고 본생담은 부처님이 이미 이 불교의 특성 중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불교는 윤회 사상이 이미 인도에 이쪽에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쪽에만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윤회 사상의 근본으로 그래서 부처님도 부처님의 깨닫는 부처가 되기 전에 이미 전생에 수 없는 생을 사시면서 그런 공덕을 쌓아서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공덕을 쌓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 본생담 약 한 547종 그 이야기들이 우화나 이런 게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이나 조각으로 세워서 이렇게 새겨서 아까 산치대탑의 그 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길거리, 사거리 사람이 오고 다니는 그러니까 아까 근본 8탑을 나중에 아쇼카 대왕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 처음으로 인도를 넓은 인도를 갖다가서 통했던 그 아쇼카 대왕이 그 8개의 탑을 다 허물어서 그 안에 있는 사리를 꺼내 가지고 인도 전역에 84,000개의 탑을 세워요. 84,000개.
그 중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이런 산치 대탑이나 이런 탑들이 아쇼카 대왕 때. 근본 8탑은 그러니까 없어진 거죠. 없는 거죠. 아쇼카 대왕이 다 그거를 그 안에 있는 사리를 모셔서 84,000개로 나눠서 사거리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부처님의 전생담을 새겨 놓고 그 수많은 민중들이 중생들이 그 공덕으로서 최고의 수승한 그 공덕을 짓는 게 공양 올리는 건데 그 공양을 부처님이 이제 안 계시니 바로 이 스토파의 탑에 와서 여기에 공양을 올리고 당신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때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계셨는데 바로 그런 분들이 그분 그 길거리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새겨진 이러한 이야기들 장면들을 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원우복밀이라는 이런 적인데 원숭이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성인이나 이런 분들의 그 얼굴이나 형상을 처음에는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리스나 이런 그 서양 쪽에서는 그 신전이나 신들이나 이게 상들이 많지만 우리 동양은 그게 없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돼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간다라까지 알렉산더의 침공에 들어오면서 그 문화가 융합이 되어서 그때부터 처음 부처님의 그 상호가 부처님의 조각이 그런 불상이 등장하는데 이때까지를 약 한 500년 동안은 사실은 무불상 시대, 불상이 없어요. 대신에 이런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그런 보리수나무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 부처님이 다니셨던 발자국이나 발모습이나 또 법륜이나 이런 걸로 이 자리가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 이 자리가. 그래서 무불상 시대 초창기 500년 동안은 그래서 이 그때 당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새겨져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옆에서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원숭이 왕이 있었는데 이 원숭이 왕이 그 부처님에게 뭔가 공양을 올리고 싶어. 저 동물도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마침 나무 위에 벌집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부처님한테 귀한 그 꿀을 이렇게 부처님 발 위에 이렇게 올리는데 부처님이 처음에는 안 받으셔요. 그래서 이 원숭이 왕이 생각하기에 왜일까? 그랬더니 거기에 뭐 파리도 빠져 있고 그 꿀이니까요. 여러 저기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싹 걷어내고 이렇게 또 바쳐요. 그래도 부처님이 안 받으셔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대중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 물을 타가지고 그 꿀에 물을 타서 모두에게 그 바루에게 다 나눠주니까 그때 부처님이 그 꿀을 받으셔서 같이 드셔요.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얘기 같죠? 그 기독교에 보면 그러죠. 기독교 이게 불교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처님 제자였었다. 그래가지고 뭐 티베트에 뭐 7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또 산상수훈 같은 거 이런 거 뭐 불타는 이런 얘기들이 불교에 먼저 나왔어요. 벌써 그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미 어쨌든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부처님이 이 보리수로 표현된 부처님이 그 성인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했는데 계속 안 받다가 모두가 다 이렇게 나눠서 드시니까 그 받아서 드시니까 너무 기뻐서 뭐 하고 있어요? 춤추고 있는 거죠. 춤추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탑 주변에서. 요거는 부처님이 전생에서부터 수없이 공덕을 많이 쌓았어요. 공덕을 많이 쌓았는데 어떤 공덕이었냐? 요런 공덕이에요. 요런 공덕. 뭐냐? 이게 아마 매일 거예요. 매. 여기 보면은 비둘기가 하나 있어요. 이 매에 쫓긴 비둘기가 날아가다가 부처님한테 저 좀 살려달라고 해요. 저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려줘요. 이 비둘기를. 그랬더니 이 매가 아니 얘만 생명이 있느냐?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 쟤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냐? 그러면은 내 살을 띄워줄 테니 그 내 살을 먹고 얘 대신에 내 살을 먹고 저기를 해라.
그랬더니 이 매가 나는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러한 그 저기 비둘기만큼의 살을 원하요. 그러니까 허벅지에 있는 살을 탁 찧어서 쳐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달아보니 이게 저울에 안 맞아. 이게 이 저기 뭡니까 저기 부처님 그러니까 전생에 그 왕이 있는데 이 왕의 허벅지에서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왕이 이 저울에 딱 올라가니까 이 비둘기만큼의 이 살덩어리 이게 비둘기를 표현한 적인데 여기에 부처님 이 전생의 이 왕이 다 올라가니까 그때서 평형을 이뤄요. 이거는 곧 생명이라는 건 아무리 작더라도 이러한 얘기겠죠. 이러한 얘기들이 그러한 얘기들을 가지고 있는 이게 전생담이에요. 이러한 공덕으로 나중에 부처님으로 나오셔서 됐다고 해요. 제가 아까 그 저기를 먹으면서 김밥을 먹으면서 증심씨 이번 달 후네요.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 얘기가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6페이지, 7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보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거기 있다가 증심지 보면 6, 7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이 이야기가 거기 있길래 참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산치대 탑 앞에 있는 그러한 그 새겨져 있는 이거를 토라나라고 하는데 이게 중국으로 넘어오면서는 페루라는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변형이 그 지역의 저기에 맞게끔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은 홍살문이죠. 홍살문도 결국은 비슷한 부분이죠. 뭐 어쨌든 삿된 것을 막고 이것이 사찰로 들어가게 되면 일주문이다. 일주문. 이 일본으로 넘어가면 신사 앞에 있는 도리 이게 다 같은 그 문화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문화가 쭉쭉쭉쭉 흘러와요. 사실은 이 문화가 사실은 또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 이집트까지 가. 이집트. 그 큰 그 탑이 오빌리스크인가요? 그래서 프랑스나 저기 이런 데다가 이렇게 뺏긴 그쪽으로 그것을 무덤 앞이나 신전 앞에 크게 세운 돌기둥 그런 돌기둥이 바로 전래가 돼서 인도까지 왔고 인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중국, 한국, 일본에까지 가서 이렇게 문화가 변형이 되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쇼카 대왕인데 아쇼카 대왕은 어쨌든 처음 그렇게 됐어요. 아쇼카 대왕이 이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우리도 해야겠죠. 형제가 100명인가 있어요. 100명. 자기는 서자야, 서자. 근데 자기 아버지 그 형제를 다 죽이고 왕이 되고 인도를 갔다 가서 초대 통일 대왕인데 이 아쇼카 왕이 얼마나 살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살생을 많이 했는데 불교에 기일을 하게 돼요. 불교에 기일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불살생 이러한 부분에 기일을 해서 나중에는 부처님이 계셨던 곳마다 이야기가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거기에 속주를 세워요. 속주.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새겨내요. 여기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인데 여기에서부터 사방 어디까지는 땅을 여기서 나오는 새로 여기에 그 사원을 운영하게 해라. 그런데 거기에 그런 동물도 죽이지 말아라. 자기가 수많은 그런 살생을 했지만 그러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아쇼카 대왕이 부처님 인멸 때로는 100년, 200년 얘기를 해요. 인멸 후. 그 후에 아쇼카 대왕이라는 대왕이 불교 나오셔서 이분이 자기 그 자녀들을 스리랑카나 이런 데까지도 포교사로 해서 보내요. 그렇게 해서 불교를 해외에도 전파하고 성지순례를 통해서 성지를 순례하면서 이렇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수투파나 이렇게 성지를 순례하면서 그 불교를 갖다서 불교를 수호하는 최대의 왕이 되는 것이죠. 인도에 가서 보니까 이 아쇼카 대왕이 갔다는 그 길이 지금도 전돌 벽돌로 돌로 그 길이 깔려져 있는데 약 우리식으로 하면 한 8차선 정도 될까?
4차선은 넘는 그렇게 넓은 이미 2000년 전에 아쇼카당황 때 그때 깔았던 길이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참 대단한 그렇게 해서 성지 그 부처님이 계셨던 곳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우리도 그 성지 순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부터 아쇼카당이 당신은 이제 부처님을 뵙지는 못했어. 그렇지만 부처님이 계셨던 활동하셨던 데 가서 다시 그거를 상기하면서 이렇게 불자가 되는 이것이 성지 순례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부처를 닮아 간답니다. 부처를. 그래서 우리가 인도 성지 순례나 이렇게 다녀오면 정말 자기도 이렇게 그 부처에 더 가깝게 아까 불교 미술이라는 부분이 불교와 부처님과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는 그러한 기본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쇼카 대왕이 때 이미 그렇게 저희가 되졌다고 합니다. 절은 이게 순수한 우리말인데 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절이래요. 절을 많이 한다고. 물론 이제 다른 어원들이 많이 있지만 하여튼 그러한 수많은 어원 중에서 하나가 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절이래요. 왜 절을 많이 해요? 절을. 스님들은 그러니까 수행의 가장 큰 수행으로 우리가 눈에 딱 드러나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거거든요. 자신을 낮추는 거. 그래서 스님들은 자신을 낮추는 수행으로 탁발을 해요. 뭔가를 그 음식이나 이렇게 공양을 받으려면 자신을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주겠어요? 건방지다고 공양 해주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탁발 다니는 스님들 보시면 그러겠죠. 제가자들이 할 수 있는 수행으로 나를 가장 낮추는 최고의 수행은 절이라고 그래요. 절. 그래서 우리가 절을 많이 하면 참여도 하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이런 적이라고 하죠. 사원, 정사, 승원, 가람, 범어에 상가라마를 그 한자로 음역해서 승가람이라고 했는데 상가라는 게 모임, 물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 그 상가가 절이 마을에서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으면 사람들이 출入하기에 편리하면서도 법답게 수행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처님이나 제자들이 수행자들이 그 마을에서 떨어져 있으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게 탁발을 못 하잖아요. 탁발을. 그러니까 탁발을 할 수 있는 마을에서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이러한 곳에 저기를 하게 되는데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걸식을 하고 탁발이죠. 분소이 이런 여러 가지 좀 똥오줌 묻은 그런 옷 이건 사실은 인도는 이제 화장을 하니까 화장터에서 죽은 시신의 그런 옷을 기워서 입은 분소이 그리고 수화자 나무 밑에서 정진하고 명상을 하고 불안약이라는 게 이게 썩어서 이렇게 발효된 이게 약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 약도 소나 소 오줌이나 이런 것을 하나 이 네 가지만 수행자는 가지고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무소유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최초의 사찰은 중림정사인데 왕사성에 있어요. 왕사성에 있는데 빈비사라 왕이 그 중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대나무 숲에 그래서 부처님 제자를 이렇게 위에서 지었고 그 다음에 사위성에 기원정사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중림정사, 기원정사는 기수급 고독원 저기가 기수태자와 급고독 장자가 이렇게 하는데 급고독 장자가 장사를 하는 큰 부자인데 왕사성에 가서 보니까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거기에 중림정사에 부처님이 머물러 계시는데 우리 사위국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원정사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 기원정사에서 나중에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는데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했던 곳으로서 가장 여기서 부처님이 많이 머물러 계셨다고 합니다. 중림정사예요. 지금도 이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대나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여기에 이제 자리 깔고 앉으셔서 이제 명상하는 거죠. 수행자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대나무 숲 속에 그렇게 저희가 되지죠. 사위국에서 금강경을 설했다는 그러한 기원정사죠.
기원장사에서 여기에는 부처님이 앉으셨던 곳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부처님이 앉으셔서 요 저기 앞에서 이제 금강경을 설했다고 할 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때 불자가요, 특히 불자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자리 가게 되면 정말 감동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감동이. 여기 부처님이 계셔서 그때 당시에 계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금강경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금강경 독송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감동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렇게 보셨지만 인도는 더운 지역이에요, 더운 지역.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많은 그런 사원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주로 석굴 사원이 많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BC 2세기경부터 인공적으로 바위를 뚫어가지고 기가 막힌 그 저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석굴 사원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인도는 그 석굴을 주로 뚫거든요, 바위를. 우리나라는 석굴하면 뭐예요? 돌들을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그 석굴이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그 석굴 사원이 우리나라에까지 석굴암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잔타 석굴인데요. 이런 동굴이 한 50몇 개인가 몇십 개가 있어요. 이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바위를 정으로 쏘아가지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바위 속이에요. 파고 들어가서 이런 기둥도 만들고 이런 탑도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 이걸 하려면 어마어마했겠죠. 지금 우리가 듣기만 해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거기 많이 있는데 엘로라 석굴이나 이런 데 가보면 큰 바위 덩어리 하나를 다 그렇게 정으로 쪼아가지고 하나의 큰 사원도 만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돌 안 그 석굴이잖아요. 여기서 반야심경을 만약에 하면 윙윙윙 울려서 정말 그 소리를 내가 다시 듣게 되거든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태어나서 금생에 이런 아잔타 석굴이나 이런 데 가서 여기에서 한번 반야심경을 한번 독송하면서 그 소리를 내가 다시 듣는. 그래서 저기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도 큰 복이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참 복이 있어서 어쨌든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이런 곳에 정말 현장에 가서 보면요, 이런 걸 이렇게 다 새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깥에서 새겨가지고 안으로 들여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돌을 안에서부터 구멍 들어가는 그 입구는 조그만해요, 조그만해. 들어가면은 저렇게 이렇게 큰 넓은 이런 곳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동을 느껴보시면 그게 이제 성지순례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인도는 그래 했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요. 중국의 사찰은 처음에 뭐 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설에 의하면 중국 뭐 후한의 명제 때 서기 28년, 75년, 뭐 한 2000년 전이네요. 벌써 서기 2024년이니까 꿈에 어떤 금인,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금인이라는 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금인은 쇠금자예요. 쇠금자. 그 금금자예요. 쇠금. 그래서 금옷을 입은 분,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우리도 부처님 저기 산이 하나 있어요. 어디? 금당산. 금당산을 쉽게 해서 이 금옷을 입은 분이 계시는 곳을 여기는 금옷이 아니구나. 우리는 사찰이라고 하잖아요. 법당. 그래서 예전에는 금당이라고 그랬어요. 금당. 그걸 금당이라고. 그 금당을 상징하는 게 금당산이에요. 남쪽에 여러분. 금당산. 그래서 금당산에 이렇게 산책 삼아서 올라가면 거기에 다행히 그나마 거기에 그런 얘기 있어요. 이 산의 이름은 금당산인데 금당이라는 건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을 뜻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 어쩌고 이렇게 써요. 이게 불교에서 제가 이제 여기 그 증심사 사부에 불교 땅 이름 이렇게 쭉 쓰고 있거든요. 지금 몇 년째. 그거 이제 제가 조사하러 이렇게 가서 보면 그냥 각 지자체마다 난감해요. 난감해. 이게 그 불교 지우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난감해요. 정말 그냥 안타까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 이걸
글로 팍 활자에다가 새겨놔야겠다. 그래서 다행히 그 여기 증심사에서 사보로에다가 제 글을 이렇게 담아 주셔서 내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왜냐?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 그래도 그걸 근거로라도 심지어는요 각 면지나 이런 것도 보면 이제는 옛날엔 전부 다 그 불교 지명은 불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다 불교가 다 빠져. 불교가 심각할 정도인데 어쨌든 그 금인이 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뭡니까 그쪽에 천축국 그 저기 인도 쪽이죠. 사실은 여기에서 이야기는 천축은 우리가 해초의 왕오천축국전 있잖아요. 그게 갈왕자잖아요. 갔다 왔다 이거예요. 5개 천축. 그게 어디냐면 지금의 우리 파키스탄 부분이에요. 파키스탄. 인도도 물론 들어가지만 그래서 그 파키스탄 그 부분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까지 왔다가 거기에 그 그리스 문화를 내려놓은 그래서 간다라 미술이 간다라 문화가 형성된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백마에다 경전을 싣고 낙양에 돌아와서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그 백마랑 이렇게 저기 한 것이 홍로시인데 이게 절사자입니다. 절사자. 옛날에 중국은 그 객사 외국의 사절이 오는 사람이 머물던 곳이 절사자예요. 절사자.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고 이게 그때는 시로 읽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의 독립된 불교 쪽으로 사찰로 오면서 이제 절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마사를 최초의 사원 백마사를 낙양에다가 인도의 불교 사원을 모방해서 최초의 사원을 세웁니다. 백마사 낙양에 가면 백마도 있고 백마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흰백자에서 말에다 싣고 왔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오늘 이제 정각 공부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뭐 저기 뭐야 그 하여튼 그냥 깔아놓은 이야기고요. 이제 요거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귀담아 들으셔야 절에나 이런데 좀 가서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찰은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옥이에요. 한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옥 이꼬로 우리의 사찰의 그 전과 각이에요. 전과 각. 이런 그 저기 불보살상을 모셔진 그 집 이것이 어찌 우리 불교 쪽에서는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옥은 지붕을 좀 보면 좀 그 흐름이 있어요. 맞배, 팔자, 우진각, 민을 또 기둥을 좀 볼 줄 알고 그다음에 이 한옥의 안솔림이나 기소슴 요 정도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런 이야기 봉정사 극락전 어쩌고 이런 거는 이제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이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외웠던 그런 이제 굳이 뭐 알면 더 좋고 몰라도 되고 자 지붕을 보는데 처음에는 이 맞배 지붕이에요. 맞배 지붕 쉽게 해서 이 지붕이 서로 배를 맞대고 있다 해가지고 맞배 지붕인데 이 지붕이요.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어찌 보면 초창기에 드러나는데 이 맞배 지붕에서 여기서 처마가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이 끝에서 처마. 그러니까 이 맞배에서 처마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 공간이 하나 나오죠. 이렇게 이거를 우진각 지붕이라고 해요. 우진각. 그런데 이 우진각에다가 또 여기서 또 한 번 더 이거를 내림마루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용마루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걸 내림마루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내림마루가 여기는 사실은 이게 처마거든요. 이게 그 저기 뭡니까 처마 내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여기에 내림마루에 처마 내림을 하나 더 주면 이걸 팔짝지분하게 뭔 말인지 몰라요. 저도 얘기하면서도 여러분들 그냥 들으면 잘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맞배 지붕입니다. 이게 맞배 지붕이요. 내림마루고 용마루예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딱 팔친 모양이 되지죠. 그러죠. 우리 증심사 500전.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우리 지역에서 이 맞배 지붕으로 대표적인 게 세종 때 강진 무의사 세종대왕이
그 자기 할아버지 이성계, 아버지 태종 이방원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 저기 신하도 죽이고 그저 고려의 왕씨들 다 갖다 그냥 물에 수장시키고. 그래서 이 그들에게 뭡니까 위로하게 그렇게 죽어간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그 조상들의 우리 그 부모들 할아버지부터 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전국에 뭡니까 그 사마사나 동해 사마사나 진관사 서울의 진관사 이런 강진의 무의사 이렇게 지어서 여기 극락보전인데 이렇게 지어서 여기에서 제를 지르게 해요. 그런 제를 영산제를. 그러면 이 지역에 이 강진 지역은 바닷가잖아요. 바닷가. 바로 이 그 월출산 강진 그 무의사가 있는 월출산 거기까지 바다가 들어왔는데 그 2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거리 들어왔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바다는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경우가 많아. 호랑이에 물려 죽고 땅에 뭐 저기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더 많은 게 바닷가. 바다. 파도에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가서 죽은 그렇게 젊어서 억울하게 죽은 그 영혼들이 많아서 그들도 이 왕족이니까 이제 음식을 풍부하게 해가지고 막 영산제를 지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집안에도 그런 게 있어 같이 와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으로 시작이 된 게 이 극락전입니다. 극락보전 무의사. 재밌다기보다는 무의사를 꼭 가시면 저는 꼭 요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핸드폰 찍으라고 그래. 핸드폰. 왜? 이 각도와 여기에 그 면적들 있잖아요. 이 면적들, 이 그 분할, 이 비율이 정말 사람에게 하여튼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편안해져. 그래서 이거를 딱 핸드폰으로 찍어놓고 딱 해놓고 집에 가서 뭐 기분 나쁜 일이나 뭐가 있을 적에 다 이렇게 한 몇 분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쫙 가라앉거든요. 꼭 가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반대편 쪽 여기는 왼쪽이지만 저쪽에는 이제 뭐 여기에 막 그 저 신발장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안 찍었지만 그러면 그 저쪽에 가면은 여기에가 이렇게 연꽃 하나가 탁 솟아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건물의 백미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시면 꼭 그 건물을 내가 바라보고 오른쪽에 들어가서 바로 요 부분이요. 이게 나무 저기인데 여기에 가운데 연꽃 한 송이가 다 피지도 않았어요. 반절 정도 핀 연꽃이 한 송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강진무의사. 그런데 맛배지붕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 바람이나 비바람에 썩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풍판을 달아요. 이렇게 널판지로. 그걸 막아주려고 풍판을 달아주는데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뭐 차이가 여럿이 있겠죠. 어쨌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강진무의사 이렇게 적였는데 우리가 이제 팔짝지붕이라고 있다고 보겠지만 팔짝지붕은 화려하고 좋잖아요. 집이 막 건물이 막 좋아 보이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그런 우리 그 기와집 부잣집 같은 그런 느낌을 들어서 팔짝지붕 참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미워해요. 맛배지붕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미워해요. 그게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아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저와 비슷한 얘기들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지붕이 이제 보일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절에 가보면 요거는 맛배지붕인데 그리고 어디는 팔짝지붕인데 근데 팔짝지붕이 그전에는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왠지 모르게 이런 그 맛배지붕 건물이 그 건물이 더 오래 있고 싶고 더 멀리서 한번 바라보고 싶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것이 안 되면 아직 젊은 거예요. 여기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젊은 거예요. 젊은 참 좋죠. 즐기세요. 많이 즐기세요. 좋죠. 다음에 우징각 지붕이에요. 용마루가 있고 이걸 추녀마루인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맛배 지붕에다가 추녀마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조금 번때도 내긴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광화문도 그렇고 중국의 뭐 자금성인가 이게 건물 그 안에 면적을 넓게 할 때는 특히 팔짝지붕보다도 이 우징각 건물이
지붕이 넓어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팔짝지붕이다. 이게 조선 시대 아마 후기 임난 이후에 후기에 아마 나왔던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저기죠. 용마루가 있고 내림마루로 맛배지붕처럼 내림마루 오다가 여기서 추녀마루가 또 하나 꺾어져요. 이렇게 추녀마루가. 우리 증심사 대웅전이 그렇죠. 증심사 대웅전입니다. 증심사 대웅전인데 하늘에서 이렇게 지붕을 내려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한자로 8팔자처럼. 그래서 팔짝이에요. 팔짝. 그래서 팔짝지붕. 팔짝지붕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 한자로 8자 그저 팔자처럼 생겼어. 팔자. 그래서 팔짝지붕이랍니다. 다음에 건물 지붕을 봤으면 이제 기둥을 좀 볼 줄 알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통 기둥이 있고 미늘림이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그 위에가 좁고 밑에가 좀 넓어요. 이게 그 비율이 이렇게 쭉 그냥 올라가. 이걸 미늘림이라고 그래요. 배흘림은 배가 좀 불렀어. 배가. 이걸 배흘림이라고 그래요. 중간에 좀 나와 있죠. 배흘림 기둥의 대표적인 게 무량사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뭐 기대어 서서 어쩌고 뭐 그 유명한 그 고고학자가 쓴 책이 있죠. 부석사거든요. 부석사 지붕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배가 볼록 났어. 그것도 여기에서 3분의 1 지점 요쪽이 제일 넓어요. 밑에가. 근데 이 집을 그 건물에서 한옥에서 이 원통으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집은 왕궁하고 왕실하고 왕실이 아니라 왕실도 안 돼. 민가로 내려가면. 그리고 부처님 집 이렇게 정각, 사찰 이것만 이렇게 옛날부터.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원통형으로 그리고 민가에서는 사각 네모진 집. 그래서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이제 뭐 권세도 있고 그러면은 그냥 나라에서 하든 말든 그냥 집 어떤 이제 이렇게 원통형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찍히면 저런 건방진 녀석 해가지고 저기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아니 건물에서 제가 무량수전을 하면서 이 사진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에서 좀 독특한 거 못 봤어요? 한 중앙에서 이렇게 지금 찍었는데 이 지금 내가 어디냐면 요 밑에가 거기에 그 안양루라는 누각이 있어요. 누각에서 이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다 이렇게 어두운 데 지나서 이렇게 딱 하니까 부처님 집이 나와. 근데 그 바로 이게 계단 두 번째쯤에서 내가 이렇게 찍었어요. 자,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짜리란 말입니다. 5칸.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그래요. 한 칸. 그런데 이 칸이 정면에서 특히 동양은 중국, 한국, 일본은 동양 3국은 홀수가 양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집이나 이런 거 할 적에 짝수로 안 해요. 칸을.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홀수. 3칸 아니면 우리가 뭐 3칸 뭐 무슨 뭐 어쩌고 그러죠. 그러듯이 이거는 조금 큰 건물이에요. 5칸이에요. 5칸인데 그래서 홀수로 나가요. 홀수로. 측면은 관계없습니다. 측면은 짝수가 있어요. 이 얘기 나오니까 뭐 99칸짜리 뭐 큰 집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99칸이 그러면 이 기둥과 기둥을 하나라고 하니까 이 기둥과 기둥이 99개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뭐냐면 한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기둥이 이렇게 부석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전면 5칸 하나 둘 셋 넷 5칸이란 말입니다. 측면 2칸 정면 5칸 대체적으로 측면 2칸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몇 칸짜리 집이냐 하는 거는 요것이 한 칸이에요. 기둥과 기둥 이렇게 사각형이 이게 한 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전면 5칸, 측면 2칸이면 저기 둘, 넷, 여섯, 여덟, 열, 10칸짜리 집이 되는 거죠. 6칸짜리 아니라 10칸짜리 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99칸 뭐 궁궐 같은 집이네 어쩌고 하지만 그 집이 그 칸수는 저렇게 저희가 되지게 됩니다. 옆에도 한 칸이고 또 집의 그 크기를 요것이 한 칸입니다. 여기 한 칸.
알고 있었었죠, 다요. 이 탑이라는 게 부처님 그 집을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대로 형상한 게 이게 가장 우리나라의 오래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인데 이 석탑이 그 구조가 이 지붕도 그렇고 기둥 우주 뭐 탱주 어쩌고 하면서 이게 다 그냥 목조 건물 그대로예요. 목조 건물 그대로. 그런데 이 목조 건물 그대로에서 이게 위에는 좁고 밑에는 넓어요. 그래서 민흘림이라고 이거 민흘림 쭉 올라가는 거 민흘림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요즘 사찰이 여기 이제 보물이 있거든요. 이 절에 보물이 있으면 이렇게 그 보물을 저기 하기 위해서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저기 하는데 왜 이 건물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누각인데요. 누각이 이렇게 낮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난간이 저기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그 고증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놔봤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냐? 유생들이 불교를 아주 그냥 절을 갖다가 저기 해서 그냥 절을 그냥 뭐 다루듯이 했어요. 유생들이 절집에 와가지고 막 잔치도 하고 막 그냥 술도 먹고 막 이런 특히 이 누각에서 뭐 잔치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유생들이 스님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유생들이 말 타고 이렇게 그냥 절에 막 아무데나 오고 그러니까 이 누각을 낮춰야 하기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지가 여기 절에 가려면 들어가려면 어쨌든 그 안에 가서 놀던 어찌든 여기 바로 앞에가 이제 대웅전 부처님이 계신 집인데 이 앞에 지나갈 적에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죠. 왜? 그냥 낮으니까 고개 숙이고 가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이렇게 절할 수.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남아 있는 데가 몇몇 가서 보면 아 이거는 예전에 진짜 조선 시대 때 유생들한테 하도 당해가지고 스님들이 정말로 아주 그냥 아이디어를 그렇게 낸 것 같다 이런 것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왔죠. 배가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 지붕과 지붕이 약간 기둥과 기둥이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여져 있어. 한옥은 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펼치게 반드시 있으면 불안전하답니다. 이 건물이. 그래서 안쪽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가 이렇게 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끝터리에 추녀 있는데 이쪽에 거기는 그 기둥이 약간 높아요. 이렇게 한옥은 보면 사찰 건물도 그렇고 그거를 귀소슴이라고 합니다. 귀소슴. 그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이게 똑같이 기둥이 똑같이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막 지붕이 그 기와장이나 흙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 무거운데 얘가 불안해. 그냥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끝다리를 살짝 올려. 이거를 귀소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옥에서 정말 중요한 적인데 우리는 지금 이 주춧돌이 여기는 잘 다듬어졌네. 요 주춧돌은 지금 아마 잘 안 다듬어졌을 거예요. 자연 그대로 그냥 돌덩어리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이 나무 그 기둥으로 올리는데 이런 돌덩어리를 그냥 이렇게 돌덩어리 이렇게 다듬지 않고 이렇게 그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랭이 기법이라고 컴파스 같은 것을 여기에다 대고 나무를 세워놓고 이렇게 쭉 그어놓고 여기만 이렇게 잘라내요. 그러면 여기에 딱 맞아요. 아구가. 그래서 한옥은 못질이나 못이나 뭐 이게 아니에요. 한옥은 다 짜맞추기 그러죠. 짜맞추기여가지고 한옥은 1000년이 간다고 그래요. 못으로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하고 나오면은 처음에는 튼튼해질지는 모르지만 100년이나 이렇게 100년도 못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귀소슴과 안쏠림이 그렇습니다. 끝다리가 살짝 더 올라가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기둥과 기둥이 서로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안쏠림. 이것이 안쏠림이고 이것이 그 뭡니까? 저기 봐요. 잘 안 되져 있는 뭐 하여튼 뭐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요. 또 그 얘기네.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기둥이 요만큼 정도. 나중에 보면 도량주라고 합니다. 도량주. 기둥이 나무 그대로 갖다가 그냥 기둥으로 쓸 때 이거를 잘 다듬어서 써야 하는데 그냥 갖다가 놓은 거를 도량주라고 그래요. 이게 구층암에 그 화엄사 후에 구층암 있죠. 화엄사 후에 구층암에 가면 모과나무예요. 거기 모과나무.
한 300년 된 갖다가 그냥 탁탁 쳐서 그냥 갖다 얹어놓은 거예요 그대로. 요런 것이 자연석이잖아요. 아까 그 그랭이 기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이제 세워놓은 건데 이 모과나무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건축학자들이 여기 오면 그런답니다. 저는 뭐 건축학자가 아니니까 놀랜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건 아예 그냥 상상을 못하는 거죠. 상상을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300년 된 모과나무인데 그 앞에 그 천불전인가요? 그 거기에 이제 이 나무에 손자뻘인가 뭐 아들뻘인가 그 나무가 지금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걔도 한 300년 되면 아마 잘라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성 청룡사인데 자 이렇게 그냥 꾸불통하니 갖다가 그냥 놨어요. 그다음에 돌덩어리도 그렇죠. 그 그랭이 기법으로 이렇게 잘 다듬지 않은 그냥 울퉁불퉁한 데다가 이렇게 아까 그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사실은 여기 기둥 우기둥의 중심부와 아랫부분의 중심부를 딱 먹선을 톡 튕기면 이렇게 줄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줄이 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다거나 그러면 그 나무는 못 쓴답니다. 지탱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나 우리들이 많이 표현할 때 우리 선조들의 해학 막 정말로 뭐 나무 그대로 갖다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거는 이제 학자들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게으른 목수로 합니다. 게으른 목수. 왜냐하면 이거를 딱 다 잘라가지고 반듯하니 해가지고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귀한 저기는. 근데 우리나라 이런 데가 이런 건물들이 나온 때가 언제냐? 임진왜란, 병자호란 지나고 난다. 이제 불사 이제 막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절이. 그래서 막 나무를 갖다 하고 막 빨리 갖다 해야 하고 그다음에 좋은 나무가 별로 없어. 세상에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조그만하고 이렇게 넓고 이런 나무 이제 이렇게 이게 이런 나무들만 그러니까 갖다가 그냥 빨리 건물은 지어야 하고 그래야 또 다른 데 또 가서 절 짓고 그래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 요 나무도 이게 쐐기 기법인데 요 나무도 사실은 팍 기울어졌었어요. 근데 여기를 크게 파고 여기다 톱질을 하나 해가지고 얘를 반듯하게 핀 거야. 이게 한옥의 그 기둥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여기 쐐기를 박았고 여기도 그 자국이 있죠. 그러죠? 대체적으로 이 정도까지 그 공력을 들여서 이렇게 기둥을 반듯한 이 나무도 아마 이제 그 산에서 나왔겠죠. 산에서 나왔는데 이게 삐뚤어져 있었을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거를 반듯하니 세운 거예요. 이 정도까지 공력을 기울였으면 뭘 해야 해요? 여기를 싹 사포로 다듬어서 태가 안 나게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안 온. 이렇게 이런 건물, 이런 기둥을 보기가 흔치 않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찰에 가서 이렇게 기둥을 볼 때 아, 요 나무는 원래부터가 반듯한 나무였고 아, 요 나무는 기울어져 있는 걸 이렇게 쐐기 기법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반드시 세웠구나. 뭐 이런 거를 또 좀 찾아내면 굉장히 기뻐요. 그 즐거움이란 하항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찰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 하항이란 건 뭐냐면 이 석가래 같은 저기를 밑에다가 돌이 이렇게 그 돌이 밑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좀 처마를 바깥으로 좀 길게 냈어요. 이렇게 길게 내게끔 하는. 그래서 지렛대 형식으로 기둥 위에 여기가 중심이 되고 이쪽에까지 쭉 길다란 걸 하면은 여기에서 딱 눌러주면 얘가 원래는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이게 그 저기 출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 이 출목 그 외 2출 내 3출인데 이 출목 바깥 이제 그 마지막 출력 위에 요 동그란 요 도리가 여기에 원래는 놓여야 합니다. 여기에. 근데 얘를 처마를 더 길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왜? 그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거나 그러면 눈이 많은 데에서는 그 지붕에 아까 맞배 지붕이 각도가 좁아져요. 눈이 조금이라도 얘가 조금 넓어지면 얘를 좀 그 법당을 좀 넓게 건물을 넓게 쓰려고 그 각도를 넓게 하면은 지붕에 그 기와 그 돌덩어리 흙덩어리가 어마어마한 건데 이 무게가 거기다 눈까지 얹으면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눈이 바로 내리면 하게끔 이게 낮춰야 한단 말입니다. 낮추긴 낮춰야 하는데 또 일조량이 있잖아요. 그 해가 그 비치는 어디까지 비칠 것인가 이런 걸 다 감안하면 이게 글쎄 좀 이게 좀 각도가 이렇게 세죠. 이게 좀 평평한 게 아니라 이게 세잖아요. 이게 이제 완주 전북의 완주 화암사인데 거기가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좀 처마는 늘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하항식이라는 이 구조물을 여기다 딱 대가지고 이 도리를 원래는 여기에 있어야 하는데 조금 더 늘려내는 거예요. 여기 이 도리가 출목 위에 있어야 하거든요. 많이 해봤죠. 출목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 기둥에서 조금 바깥으로 더 내려고 했는데 이게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뭔가가 있어, 컴플렉스가. 모든 것이 다 저기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갔다네, 중국에서. 근데 이게 그냥 그 소리가 싫어, 듣기가. 그랬는데 일본이 뭐예요? 비가 많은 나라잖아요. 근데 중국의 남쪽에 요런 하항기법의 건물들이 많은데 일본에는 이런 하항기법이 많아요. 비가 많으니까 그 저기 하니까 이런 하항기법을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어, 이런 건물이. 그래서 이거를 들고서 뭐 저기 우리는 중국에서 직접 그 문화를 받아들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다녔던 때였는데 한 4, 50년 전에 그 시골에 그 골짜기에 건물에 요게 남아있던 거예요. 이게 하항기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 그냥 찍소리를 못하게 그냥 콱 코를 눌렀던 게 이 건물 하나입니다. 이것이 있으니 우리도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기둥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왜 출목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원래는 요 위에 둥그런 이렇게 돌이 요 도리가 여기에 올라가야 하는데 더 늘렸어. 여기자가 그 하항식 구조물이 이렇게 올라갔어. 하항식 구조물. 이게 있어가지고 그 뭡니까 완주 그 화암사, 전라북도 소양 완주 화암사에 가면 요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건물 안에는요 워낙에 거기가 그냥 지금이니까 그렇지 거기 옛날에는 하여튼 오지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별로 막 안 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 안에 가면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한번 여기 그 같이 가면 갈 수 있으면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참 가슴이 그냥 뿌듯하죠. 그래 일본 애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문화에 대한 그런 저기를 갖다서 한 방에 날렸던 이 건물. 네. 맞습니다.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이 건물, 이 얘기. 요게 이제 바로 화암사 그 건물이거든요. 극락전인데 그 안에 불화가 한 점 있어요. 원래 이제 우리 불화할 때 사실은 해야 하는데 여러분 좀 쉬어가라고. 이 화암사 얘기 나온 김에 현황도예요. 현황도라는 건 보현왕열애라고 나중에 그 부처가 된다라는 그 수기를 받은 염라대왕 시왕 중에서 염라대왕. 그런데 이 염라대왕이 옛날에 그 우리 왕들이 부모님이 이제 전 왕이 죽거나 그러면 뭐 100일간을 지내고 막 제사 지내고 막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나라도 국사도 이렇게 저기 한 사람이 언제 100일씩 뭐 저기 뭐 49제 100일 막 이런 제사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루에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그냥 하루 지나면 그 100일씩 뭐 저기 해요. 그래서 뭐 며칠 지나면은 그냥 뭐죠 그 3년상을 끝내버리는 뭐 이런 거. 그러듯이 쉽게 해서 그렇게 빨리 급속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이 현황도예요. 현황도. 이 뭐냐면 염라대왕이 우리가 죽으면 3일째 되는 날 제사를 지내는데 염라대왕이 바로 그냥 거기서 49일까지 갈 거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저기 판가름 내버려. 판가름 내는 게 이게 현황도입니다. 이런 그 현황도 그 그림이 그 불화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재밌는 게 우리 법당 앞에 보면 이게 뭐예요? 업경대죠. 그런데 이 업경대가 사실은 업경대가 아니에요. 법당 앞에 있으면 명부전이나
그런 그 사후세계 이런 데 있는 건 업경대가 맞아요. 염라대왕 특히 옆에. 그래서 염라대왕이 업경대에다 탁 비춰가지고 네 전생에 이랬었어 너 거기 세속에 살 때 그러면서 그 업을 갖다가서 다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여기 준제번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스님 한 분이 있고 이 앞에 업경대가처럼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경단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행자 수행을 하는 행자가 수행을 잘 하게 되면 자기의 모습이 여기 보인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불국사에 보면은 불국사 그 법당 앞에 왼쪽 앞쪽에 그 현판인데 여기에 지금 사자가 있고 요 위에 거울이 하나 요 거울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업경대와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서 만나게 되면 아 이거는 업경대가 아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옥은 전당합각 재헌누정 이 정도는 조금 이제 다니시면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나와야 합니다. 전당합각 재헌누정 이렇게 해서 건물이 급이 있어 급이. 그래서 제일 위에가 전이에요. 금정전. 이게 한옥 그 임금이 있는 금정전이나 이런. 우리 사찰에서는 대웅전, 뭐 지장전, 비로전, 부처님 집이에요. 부처님 집. 다음에가 당이에요. 당은 이제 부속 건물이기도 하고 우리 회심당인가요? 이게 그 스님들이 이렇게 머무는 그런 우리 사찰에서는 그런 저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전당각, 칠성각, 산신각 이게 다 전당각이에요. 각. 그러죠. 그 무량수 각도 있어요. 이게 무량수각. 이게 저기가 그 썼다는 해남 대흥사예요. 추사체이죠. 각 다음에 이제 제잖아요. 낙선제. 주로 이제 이게 낙선제인데 이제 임금들이 이제 왕실 가족들이 이제 머무는 낙선제. 그 오죽헌 이게 헌 그러죠. 오죽헌의 헌. 곤영합이라고 그래. 곤영합. 이게 이제 그 왕실에 특히 여인들이 머무는 안타까우게도 지금 이게 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창덕궁인가요? 거기에서 민비가 시해당했던 그 건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석정이라고 이게 송광사에 있습니다. 수석정. 이 수석정은 정자예요. 하나의 정자. 그래서 송광사에서 저쪽 서남사 넘어가는 끝터리 부분 쫙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참 아늑한 정말 좋은 데가 있어요. 송광사를 가시게 되면 혹시 수석정까지 한번 가보세요. 예전에 여기서 뱃놀이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옆에는 그 법고 연습하는 스님들이 강원 스님들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헌담에 이제 루가 있는데 칭계루 송광사의 칭계루 이게 뭐 목침 그런 뜻이에요. 계곡물을 베고서 누워 있는. 그래서 참 이름도 잘 지었어요. 이게 굉장히 물소리가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한 얘기지? 칭계루 사자루예요. 사자루. 이게 이제 부석사 안양루라는 누각입니다. 누는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떠 있어. 그래서 이게 대흥사의 천불전에 가허루라고 있어요. 이것도 누예요. 이게 왜 여기 밑에 뭐 하나 이렇게 해놓고 이게 떠 있다 이거 건물이 누각처럼 떠 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가허루입니다. 재밌는 게 나중에 글씨 얘기도 하게 되면 이게 그 창암 이상만인가요? 전주의 그 글씨를 잘 쓴다는 이 안에 천불전이라고 원교 이광사 글씨예요. 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당신이 이 원교의 글씨로 공부를 했어. 자기 스승처럼 모셔. 그러니까 이게 창암은 초서체로 원래 유명한 사람에게 아주 그냥 그냥 거의 초서로 아주 그 최고의 초서체로 유명한 사람인데 막 흘려 쓰는 글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해서체 아주 깔끔하게 자기가 그 얌전하게 정자로 써요. 해서체로. 당신 그 스승이 이게 그 원교체라고 해서 원교가 쓴 글씨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저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게 해남 대흥사의 천불전에 가게 되면 요렇게 있어서 이것도 떠 있는 누각이고 요렇게 떠 있는 누각이고
그래서 가허 루이고 이거는 루이고 그 다음에 이게 누각이에요. 당신 스승의 그 글씨 앞에서 얌전하게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게 독특하기도 하고 재밌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같은 어찌 보면 비슷한 건물인데도 그 건물이 다 틀리는데 그 첨화선이 독특해요. 중국식이거든, 중국식. 귀 소음이 너무 심해.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북쪽에 이렇게 눈도 많고 비도 많고 하는 그런 적이라고 합니다. 남쪽에 조금. 근데 여기 저희지만 어쨌든 귀 소음이 좀 강해요. 그 추녀 쪽이 그 소음이. 일본은 일자. 거의 일자예요, 일본은. 그죠? 첨화선이 일자죠. 한국은 버선코, 또 우리 소매의 그 선, 한복의 선이라고 그래요. 우리 심성으로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죠? 편안하고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이런 거보다도 왠지 막 심란하잖아요. 이런데 저기 하면 일본 이렇게 하면 답답하잖아요. 뭔가 그냥 팍 일자로 있어가지고. 근데 그네들은 요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탁 찍는다. 그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성이 그런다고 그래요. 미왕사. 지금 이제 이거 저기 해체 복원 때문에 지금 이 건물을 한 3, 4년 후까지는 아마 못 볼 거예요. 이제 복원이 다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첨화선이 있잖아, 이게. 요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잘 구현하는 게 최고의 대목장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대목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컴퍼스로 잣대대고 막 이렇게 하고 각도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 그래요? 어림없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이 한옥을 짓는 그 대목장들은 그냥 나무를 이게 톡톡톡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강목이라고 해요. 이렇게 침목 같은 그런 나무를 톡톡톡톡 해놓고 그걸 갖다가서 이제 계속 그것만 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딱 며칠 사이에 짜맞추게 하는 거야. 짜맞추기. 그 사람이 그 머릿속에 이게 이미 다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이게 오차가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재밌는 얘기가, 그러면 이 각도를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하는 대목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답니다. 뭐냐면 동아줄이죠, 동아줄. 그 젊은 청년이 장정이 이렇게 큰 이렇게 내 손목 같은 이 정도로의 그 동아줄을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첨화선을 이제 낸다 이거야, 건물이 크기가. 그러면 이쪽 끝트리와 이쪽 끝트리에서 장정이 그 동아줄 그 큰 굵은 그 밧줄을 최대한 당기면 어쨌든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대목장은 그 선을 여기에다 이렇게 구현을 한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 사람도. 그래서 어쨌든 요 선을 만드는 게 하여튼 관건입니다. 이게 건물이 참 잘 빠졌네, 잘 나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러한 이야기, 그 대목장들의 이야기입니다. 대목장들의. 한국의 사찰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제 시험 보는 친구들이 조금 더 우리도 알면 좋고요. 알면 좋고. 근데 알면 더 좋죠. 영광의 마라난타사입니다. 마라난타 존자라는 분이 384년에 저기 중국의 사실은 파키스탄 쪽의 스님이셨어요. 그 스님이 중국을 거쳐서 백제로 처음 불교를 불상과 아미타 부처님하고 경전을 가지고 이렇게 백제로 와서 백제 왕을 만나서 이렇게 처음 내린 곳이 영광의 법성포예요. 법성포. 그래서 법자, 부처님 법이 법하고 성인성자, 부처님 법과 성인, 부처님이
처음 오셨던 곳이라고 해서 법성포입니다. 법성포. 영광은 그 부처님 법이 널리 펴진다고 그래서 신령스러운 빛이라고 해서 영광이고요. 다 불교 이름이에요. 불교 이름. 저기 뭐죠? 증심사 이 사보에 증심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사보에 우리 그 땅 이름, 제가 이게 광주는 얼추 한 4년 했나 해가지고 아마 수십 개,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100개는 안 되겠지만 광주의 불교 땅 이름은 다 여기에 그 제가 하여튼 최대한 하고 지금은 이제 전라남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불교 땅 지명 이야기 뭐 이렇게 쳐서 보시면 제가 좀 정리하는 거로 쭉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라난타 존자가 백제에 처음 불교를 그 모시고 왔었을 때 이게 그 간다라 파키스탄 그쪽 지역에 이제 그 탑들이나 그 불상 이런 것들을 형상화시킨 게 지금 이 마라난타사라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가 이렇게 그 바다죠. 물이 들어왔을 때인데 그렇게 해서 배 타고 이렇게 오는. 그래서 그 마라난타 존자가 이제 처음 이제 그 법성포로 들어와서 영광에 그 불갑사죠. 불갑사에 절을 지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 갑자 으뜸갑자잖아요. 그다음에 부처불자 들어가 있는 거, 불회사 뭐 이런 거 우리 지역에 이쪽 서해안 쪽에 이쪽으로 이거는 다 마라난타 존자 백제 때 그 절인데 이게 이제 그 조선 시대 때 이제 나중에 이제 복원이 저기 다시 중수가 돼서 이제 팔짝 지붕이겠지만 옛날에 어쨌든 뭐 맛배 가던 어쨌든 있었겠죠 건물이. 그런데 이 건물에는 독특하게 이런 흔적이 있어요. 용마루에 이렇게 더 확대해서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의 탑으로 봤어요. 탑. 부처님 집. 옛날에는 부처님 집이어가지고 여기에 사리를 모셨던 거야. 여기 부처님이 여기 불상으로 있지만 여기 부처님 사리 이렇게 여기. 그래서 부처님 하나의 사리탑으로 이렇게 이것이 변형이 돼서 하나의 법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법당은 우리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여기 문 열면 여기 부처님이 여기서 우리를 바로 볼 것 같지만 안 그러죠. 어느 쪽을 오른쪽을 바라봐요. 여기 부처님 여기 계셔서 부처님이 이쪽을 바라봐요.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그래서 인도는 더운 지역이어서 그래서 동쪽을 해 뜨는 쪽. 우리는 그거를 좋아해요. 우리는 해가 많이 오래 머물러 있는 남쪽을 좋아하는데 인도는 동쪽이에요. 동쪽. 그리고 그 뒤쪽이 서쪽이 그 저기 나중에 가는 아미타 저기 서방 정토 서쪽이 뒤쪽이 서쪽인데 그 저기 서방 정토 그쪽으로 우리가 간다 해서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마곡사예요. 마곡사에 가면 대웅전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하대웅전인데 여기 상대웅전에서 내려다보면 가운데에 이렇게 파란 기와가 하나 있어요. 파란 기와 하나가 딱 모셔져 있어요. 불갑사에 그런 사리를 모셨던 이것이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논문을 쓴 학자들이 몇이 있어요. 그렇게 논문을 쓴 어떤 사람은 이게 피레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는 자기예요. 그 1000도가 넘는 이게 기와는 한 300~400도로 굽겠죠. 만에 한 700도. 근데만 이거는 유약을 묻혀가지고 이거는 청기와예요. 청기와는 1000도 이상을 이게 우리 그 도자기와 똑같은. 그래서 여기로 벼락 쳐버리면 큰일 나버리죠. 건물 저겨버리죠. 그래서 피레침은 아니고. 그래서 그 흔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옥에서 왕실 궁궐이나 이런 데만 이렇게 잡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잡상. 그런데 이게 뭐냐? 제일 앞에가 현장법사 이분이에요. 원숭이 손오공
뭐 이런 저기들이 따라갔던 그 저기를 했던 그거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잡상.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하니 이렇게 하려고 옛날에 저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뭐죠? 여기서 나오는 말이 목수가 대목장이가 한옥만 막 민가집을 짓다가 정말 이제 잘 짓는다는 소문을 들어서 왕실에서 불러서 왕 궁궐을 짓게끔 했어요. 근데 궁궐에는 꼭 이 잡상이 올라가야 하는데 당신은 그냥 했던 대로 그냥 민가집만 지었어. 나중에 이게 빠졌네. 잡상이 안 올라갔네. 그래서 어처구니 없다가 여기에서 나왔다. 어처구니 없다가 이거예요. 네. 맷돌을 돌려야 하는데 손잡이 있는 이 나무 막대기 요것이 없으면 이거 돌릴 수가 없어. 이것도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라고 그래 그거를. 그런데 그 어처구니가 그것만 그 어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래 이게. 왕궁에 잡상을 안 올려놓으면 이렇게 안 올려놓으면 어처구니 없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법사가 멀리 이거 뭐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나 멀리 여기서 탁 해가지고 멀리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저기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그 한옥이 곧 사찰의 정각이 다 한옥이기 때문에 한옥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각 부분을 좀 대략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고 다음에는 불화, 회화, 조각인데 지금 여러분들 이게 생각을 좀 바꿔서 다음에는 왜냐하면 그 알아서 저기 뭐 중요하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아는 만큼 보이는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좀 여러분 수준에 맞는 이런 쪽을 한번 제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뭐 그 커리큘럼대로 그냥 저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더 고민을 해서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화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러한 쪽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